바야는 로마 제국의 라스베이거스였다. 이탈리아 칼데라가 우거진 서해안의 나폴리에서 약 30km 떨어진 휴양도시로 지인, 장군,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람들의 온갖 변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위대한 웅변가 키케로는 망가에서 퇴각하는 연설을 작곡했고, 지인 버질베르지오와 박물학자 플리니 플라니는 회춘하는 공중목욕탕이 닿는 곳에 거주지를 유지했다. 당시 부자와 권력자들이 그들의 불법적인 일을 수행하던 장소이기도 했다. 로마의 극우파들은 파티를 위해 주말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그곳이 바로 지금은 수중도시가 되어버린 그 당시 최고의 유명인사들의 아지트이며 화려함의 대명사였던 바야였다. 강력한 정치가들이 해변가에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온열 스파와 모자이크 타일 수영장으로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다. 고대 로마의 바야는 단순한 휴양지뿐만 아니라 신화와 전설이 교차하는 신비로운 장소였다. 이곳은 고대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신화 속 지하 세계로의 입구가 있다는 전설로도 잘 알려져 있던 곳이었다. 바야에 깃들어 있는 전설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바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여성 시빌과 관련된 전설로 유명하다. 시빌은 바야 근처에 위치한 지하 세계의 입구를 지키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나가는 곳에서 미래를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시빌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신성한 지침으로 여겨졌다. 특히 쿠마의 시빌은 그녀의 예언을 통해 로마의 운명을 예고했으며 이는 로마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쿠마의 시빌라는 로마 왕국의 마지막 왕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에게 자신이 집필한 예언서를 바쳤다고 전해진다. 이 예언서는 로마의 미래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로마인들은 이 예언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특히 그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쿠마의 시빌라와 베르길리우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여겨졌다. 베르길리우스의 전원시 제사권에서는 이러한 메시아적 예언이 언급되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아폴로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영원히 젊을 수 있는 능력은 받지 못해 수세기 동안 늙어가던 쿠마의 시빌라가 로마의 7번째이자 마지막 왕인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를 찾아가 예언서 9권을 바치며 막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타르퀴니우스는 웬 볼품없는 노파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형편없는 책을 팔려고 한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시빌라는 3권을 불태우고 나머지 6권을 같은 가격에 사라고 요구했다. 타르퀴니우스가 이번에도 거부하자 시빌라는 또 다시 3권을 불태운 뒤 마지막 3권을 같은 가격에 사라고 권했다. 타르퀴니우스는 그제야 그 책의 진가를 깨닫고 3권을 원래 가격에 사기로 했다. 그는 이 책들을 로마로 가져가서 유피테르 신전 아래에 있는 지하실의 석관에 보관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책을 열람했다고 한다. 타르퀴니우스가 혁명으로 축출되면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선 후에도 시빌라의 예언서는 귀한 대접을 받았다. 처음에는 귀족 2명이 예언서 관리를 맡았고 기원전 367년부터는 귀족과 평민 각 5명씩으로 구성된 일군의 벼스아치들이 데켄브리 사크리스 파키운디스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단체가 신성한 책 관리자로서 예언서를 관리했다. 기원전 1세기부터는 5명을 보충해 총 15명이 이 예언서를 지키기 위해 관리자가 편성되어 책 관리를 맡았다. 이들은 대체로 전직 집정관이나 전직 법무관이었다. 그들은 평생 이 직책을 맡았고 다른 모든 공직에서 면제되었다. 또한 예언서들을 철저히 안전하게 보관하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평생 함구해야 했다. 그들은 원로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유피테르 신전 지하실 석관에 보관된 예언서를 살펴보고 특정 문구를 찾아내서 원로원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로마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전쟁에서 패하는 등 국난에 처할 때마다 예언서를 살펴보고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예언을 찾고 이를 해석한 뒤 정책에 반영했다. 고대 기록에는 로마 정부가 예언서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 수많은 사례가 열거되었다. 기원전 390년 알리아 전투 패전으로 로마가 켈트인들에게 짓밟힌 뒤 독재관 마르쿠스 프리우스 카밀루스는 신전을 재건하고 정화를 실시하는 절차를 어찌 수행할지 알아보기 위해 시빌라 예언서를 참고했다. 기원전 218년 겨울 한니발 바르카가 이끄는 카르타고군이 트레비아 전투에서
로마군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자 로마인들은 시빌라 예언서에 따라 대규모 희생제를 치렀다. 그럼에도 한니발이 연이은 승리를 거둔 끝에 기원전 216년 칸나이 전투에서 7만에 달하는 로마군을 괴멸시키자 원로원은 예언서에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쓰고 했다는 이유로 그리스인 2명과 난리나 남녀 2명, 총 4명을 포름에 생매장했다. 기원전 205년에는 예언서에서 이다 신선들의 어머니를 로마로 데려온다면 낯선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추방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로원은 키벨레의 상석을 프리기아에서 모셔오기로 했고 기원전 204년 마르쿠스 발레리우스 라이비누스의 주관하에 상석이 로마로 옮겨져 승리의 신전에 놓여지고 특별 경기가 개최되었다. 이후에도 재난이 닥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참고되던 시빌라 예언서는 술라의 내전이 진행되던 기원전 83년 로마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에 원로원은 사모스, 시칠리아, 에트루리아, 아프리카 등 각지의 사원들의 사절들을 보내 시빌라가 남겼다는 예언서들을 가져오게 했다. 이후 각지에서 모인 예언서들의 진위 여부를 판별한 뒤 기원전 76년 푸블리우스 가비니우스, 마르쿠스, 오타킬로스, 루키우스 발레리우스 등이 약 1,000줄에 달하는 예언서를 편찬했고 퀸데킴비리 사크리스 파키운디스가 승인하여 새 예언서로 확정한 뒤 재건된 유피테르 신전 지하실 석관에 보관하였다. 기원전 57년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에게 추방된 이집트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원로원에 자신을 파라오직에 복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원로원은 관리자들로부터 예언서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집트에 군대를 보내지 말고 외교로 해결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시리아 총독 아울루스 가비니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기원전 55년 이집트로 쳐들어가 알렉산드리아를 접수한 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복위시켰다. 그런데 기원전 54년 티베르 강이 범람하면서 로마시가 피해를 입자 로마인들은 이를 신이 천벌을 내린 것이라 여기고 가비니우스를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가비니우스는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지원 덕분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기원전 44년 초 로마 전역에 오직 왕만이 파르티아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예언이 시빌라 예언서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에 많은 이들이 파르티아 원정을 단행하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의도를 의심했다. 예언서 관리자 중 한 사람이었던 루키우스 코타가 카이사르의 원정 시작 직전에 개최될 3월 15일 원로원 회의 때 예언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무산되었다. 기원전 18년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시빌라 예언서의 재편 작업이 이루어졌고 기원전 12년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사망으로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된 아우구스투스의 지시에 따라 시빌라의 예언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가 불태워지고 시빌라의 예언서는 팔라티노 언덕의 아폴로 신전 아래 금박 상자 2개에 보관되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에도 네로가 예언서를 접한 뒤 여러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등 로마의 역사 내내 시빌라 예언서는 매우 존중받았다. 그러나 363년 율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원정 때 열람했음을 끝으로 더 이상은 로마 정부에게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대중종교 국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비그리스도 신자이며 시인이던 루틸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나마티아누스는 플라비우스 스틸리코가 405년 그리스도교도들이 시빌라 예언서를 불태우는 신성모독을 저지르도록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그리스도교의 가장 적대적인 역사가였던 조시무스를 포함한 다른 고대 역사가들은 스틸리코를 배우로 지목하지 않았다. 시빌라 예언서는 이렇게 사라졌지만 오랜 세월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 만큼 지중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모방한 시빌라 신탁이 동부 지중해 세계에 널리 유포되었다.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시빌라 신탁의 일부 구절을 인용했고 아테네의 아테나고라스를 포함한 2세기의 수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그리스도교 탄압을 중단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낼 때 시빌라 신탁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에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었다. 고전후 시대에도 쿠마에의 시빌라의 예언과 이를 인용한 베르길리우스의 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바이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으며
기원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예언했던 쿠마의 시빌라의 전설과 예언이 깃든 곳이다. 바야가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지각이 변동하면서 육지에 있던 도시가 물에 잠겨 수중도시가 되기까지 최고로 화려한 휴양지로 부각되며 많은 그 시대 최고의 스타들을 위한 쾌락의 장소였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화려했던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가지 맞았을 뿐 그다지 신비롭다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살아오면서 겪는 온갖 체험들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실제 존재한다. 물론 예언을 맹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징조나 예언을 참고하여 다가올 환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예언,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준비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예언 베스트 7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다. 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20억 개가 없어지고 500대 기업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의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고 말한다. 또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가 전망하는 2030년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딘 쿤치라는 인물이 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그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이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다.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2045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한다. 3.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통계학자 피터 자이안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스른다고 바라봤는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결국 일본을 가볍게 추월하고 더 나아가 거대한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그는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온 한자녀 정책 때문에 2030년 이전에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 미 블룸버그를 비롯해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쉔크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는데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래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 정보통신 기술이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콥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데 과연 그녀의 통일 후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 맞을까? 6.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프랑스의 살아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 역시 10년 후 세계 경제 대예측을 비롯 다양한 강연에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했으며 긍정 경제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 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7.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했다.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으로 최강 대국이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8세기경에 2만 2천 명의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던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714년 동안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합친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였는데 700년 동안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는 각종 왕조들이 난립하였다. 700년이 지나면서 지배층이었던 이슬람 교도의 힘은 쇠퇴하여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그라나다 왕국만 남은 상태에서 카스티아레온 왕국, 아라곤 왕국, 나바라 왕국, 포르투갈 왕국과 그라나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492년 기독교인들은 마침내 그 나라다를 점령하면서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되었는데 카스티아레온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사벨 1세와 이웃국인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와의 결혼으로 두 나라가 협공하여 이슬람을 몰아내고 스페인 통일의 기반이 된 시기이다. 참고로 이사벨 1세는 아메리카를 탐험한 콜럼버스를 지원한 여왕으로 유명한데 1504년 5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사벨과 페르난도 사이의 혈통에서 손자 카를 5세가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스페인 통일의 시대가 되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스페인 왕조는 많은 자금이 지출되었으나 의외로 아랍 통치를 무너뜨리고 얻은 황금은 별로였다. 정복 과정에서 이슬람교도로부터 빼앗은 땅은 해당 귀족이 가지는 조건이라서 카스티아 왕국은 전쟁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왕국은 재정난에 빠져들고 자연적으로 식민지나 무역, 황금 등의 유혹에 약해져 있을 때 콜럼버스가 마르크 폴로가 기록한 지붕까지 황금으로 덮여 있다는 섬 지팡크를 찾겠다고 하여 카스티아 왕조의 이사베려 왕의 지원과 지지를 얻어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그해 말 1492년에 남미의 에스파뇰라 섬에 닷을 내릴 수 있었다. 콜럼버스는 4번에 걸친 항해 중에 끊임없이 지팡크를 찾았지만 그의 꿈은 신기루가 되어 시래 속에서 죽어갔고 자신이 굳게 믿던 인도 땅에 도착은 했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인디언이라는 이름도 인도라는 착각에서 유래된 이름이 되었다. 진대륙을 향해 제2, 제3의 콜럼버스들인 군주린 자, 무례한 도둑, 군인, 광신자, 대개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남자들이 모여 대항해 선단이 꾸려지고 있었다. 1511년 에스파냐 왕실은 콜럼버스의 아들인 디에고 콜론 제독에게 식민지 개척 업무를 총괄케 하였고 콜론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에게 쿠바 정복과 통치 임무를 맡겨 300명의 쿠바 정복 원정대가 꾸려지고 쉽게 정복했다. 이렇게 쿠바를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 멕시코에 버티고 있는 아즈텍 제국과 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차 탐험대에 아즈텍을 무너뜨린 코르테스가 합류하게 되고 나중엔 코르테스가 원정대장이 되었다. 코르테스는 상관인 쿠바 식민지 제독인 디에고 벨라스케스 명령에 항명하며 1519년 2월 10일 600명의 스페인인 300명의 안티아스 원주민 12필의 말 신문의 대포를 실은 10척의 배와 함께 유카탄 탐험에 나섰는데 나중에 아즈텍 제국에 모략질당한 주변의 원주민들과 합세하여 인구 500만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황금을 탈취하고 멕시코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때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성장한 시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콜롬비아의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전설이 전 유럽을 휩쓸고 골드러시족들이 쥐떼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었지만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들었다.
멕시코 지역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후 얻은 황금은 스페인을 유럽의 최고 부자 나라로 만들었지만 더 많은 황금을 찾아 다음 희생자들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구축된 황금 러쉬는 남미로 향하게 되어 유카탄 반도를 대규모 조사하는 원정대들이 줄을 이어 출항하게 되고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지와 에콰도르 지역의 쿠스코를 함락시켜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 잉카가 찬란한 고대 문명이지만 잉카 제국도 황금의 도시는 아니었다. 약탈물을 녹여 금괴의 6톤과 은괴의 60톤을 얻었지만 스페인 왕조나 탐험가들의 야욕은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 유럽 탐험계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고원지대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기이한 의식이 소문처럼 퍼져나가 모두들 이곳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소문에는 무이스카 부족은 새로 취임하는 족장이 온 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데, 의식이 끝나면 신성한 호수에 들어가 몸을 씻고 부족민들은 호수로 가서 금과 온갖 보석들을 던진다는 종교의식 소문이다. 이렇게 무이스카 족장을 스페인어로 엘도라도라고 불렀는데, 금가루를 칠한 인간을 뜻하는 스페인말로 나중엔 황금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호수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고원지대에 있는 구아타비타 호수로, 초기엔 아무도 호수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아마존 상류 정도로 추정들 하였다고 한다. 이 호수는 해발 2700m의 사와산스 호산 화구에 생긴 호수다.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도 1541년 탐험대를 조직해 안데스 현재 에콰도르 동부 지방까지 조사토록 명령을 내렸다. 그 외에도 영국 탐험대나 네덜란드, 프랑스 탐험대도 있었으나 모두 황금의 도시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 호수 바닥에 황금, 봉헌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1898년 과타비타 호수의 물을 모두 빼내는 일이 벌어졌고,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흙에 뒤엉킨 황금 장신구 몇 개만 겨우 발견될 뿐이었다. 20세기 초 황금 뗏목이 발견되었지만 유럽으로 옮겨지는 도중 독일 브레멘, 항구 근처 창고의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만다. 이후 고고학자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어느 누구도 엘도라도의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1969년 무이스카 뗏목이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발견된 각종 유물들이 스페인 연대기에 기록된 내용들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엘도라도가 세상에 실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과구아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엘도라도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지금의 콜롬비아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은 약 30만 명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페루의 잉카 문명, 그리고 콜롬비아의 세 번째 문명이지만 금이 다른 문명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야욕으로 멸망을 겪은 또 하나의 문명이 된 경우이다. 이후 아마존강이 발견되었는데 1541년 2월에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의 동생 곤살로 피사로를 대장으로 하는 탐험대가 출발했는데, 안데스 산맥을 넘어 몇 달 동안 밀림을 헤매다가 아마존 강 상류의 한 갈래인 지금의 나포 강에 도달했다. 곤살로 피사로는 믿을 만한 부하를 시켜 선발대로 숲속을 살피게 했는데, 선발대 대장인 오레아나는 대원 50명을 데리고 강을 따라가던 어느 날 그는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는 걸 알았다. 오레아나는 1542년 8월에 마침내 대서양으로 빠져나와서 강 이름을 그리스 신화 속의 아마존 부족과 같다고 생각하여 아마존 강이라고 불렀다. 1545년 5월 오레아나는 두 번째 아마존강 탐험에 나섰지만 아마존 강어기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아마존강은 유럽의 스페인에 먼저 알려졌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이나 야욕을 잘 표현하는 단어이다. 이 과정에 수많은 인디언들이 세상을 떠났다. 과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 황금을 얻기 위한 수많은 원주민들의 죽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곳은 없지만 정말 글에 남겨진 흔적처럼 황금으로 산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황금 도시일까? 지금 시대는 잔디밭에서 바늘도 찾아낸다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번쩍번쩍할 황금 도시를 아직도 못 찾는단 말인가?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누구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진 꿈의 도시, 황금의 도시를 꿈꾸어보고 싶다. 과연 2025년 백두산은 폭발하는 것일까? 만일 화산 분출이 일어났을 때, 폭발한 화산재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대한민수도인 서울이라는 도시가 마비될까? 화산 폭발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화산 분출이 일어났을 때 날아온 화산재가 단 1cm만 쌓여도 도시 이행정에 커다란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지하철, 항공기 등 수많은 교통수단이 마비되고, 화산 분출 때 발생하는 화산재는 전기를 띠고 있어서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온갖 전력 마비를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1815년 4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을 한번 살펴보자. 그 화산 폭발 시 분출물이 43km 높이로 치솟았고 이산화황 분출량이 100메가톤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분출이었다고 한다. 이 화산 분출로 인해 흘러내린 용암은 반경 40km 일대를 덮쳤고 9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산의 분출물들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무엇보다 기상이변으로 초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눈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등 기상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나 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여러 지역에서 눈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맺히는 등 냉기로 인해 전 지구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한다. 아마도 엄청난 양의 분출물이 하늘로 올라가 태양빛을 가리면서 태양열을 차단하게 되고 그 이후로 지구의 기온을 극강화시킨 것이다. 이 섬의 화산 분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유럽 대륙과 아시아에 기근과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그 이듬해인 1816년에 북반구에서 여름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렇게 한 나라의 화산 분출이 지구의 기후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816년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분출로 여름이 사라지고 일시적인 빙하기가 발생했고 이 나라의 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사건은 원자로 된 투하물의 17만 배나 되는 엄청난 위력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대규모의 화산 폭발 사건은 기후를 바꿔놓고 엄청난 인명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엄청난 위험과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만일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분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백두산 분출 가능성과 예측에 따른 위력과 피해 규모는 가히 상상조차 가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백두산은 언젠가는 분화할 수 있는 활화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언제 분화하는지가 문제이지 반드시 분화한다고 한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 주기는 100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는가? 바로 1925년이라고 한다. 그러니 내년이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이기에 백두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두산 폭발이 가장 강력했던 때는 언제일까? 1000년 전인 946년 백두산에서 최고로 강력한 규모의 화산 분출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당시 백두산 화산 분출의 영향권은 152방미터이며 분출 지수는 7로 상당히 큰 대규모 화산 분출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백두산 분출로 발생한 화산재가 한반도 전역을 1cm도 아니고 1m 두께로 뒤덮을 만큼 엄청난 양의 분출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 당시 백두산 분출로 봉우리 높이 1000m 정도가 사라졌는데 지금의 백두산 높이 2593m는 화산 분출 전보다 1000m 정도 낮아진 높이라고 한다. 그때 화산 분출로 백두산 천지가 생겨난 것이며 백두산 천지의 둘레는 13.1km이고 직경은 5km, 면적은 9.8제곱킬로미터였으니 가히 백두산 화산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칼데라 천지가 그때 생겨난 바로 백두산 천지이며 이 백두산 천지는 바로 강력한 화산 분출의 흔적이라고 보면 된다. 심지어는 일본 서쪽에 위치한 아오모리현 쿠로이시 발굴 현장에서 과거 백두산으로부터 날아온 화산재 덩어리, 즉 화산의 흔적이 발굴되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강력한 화산 폭발을 일으켰던 시기는 해안시대인데 대략 기원 후 946년경으로 백두산 지역의 발해가 존재했던 시기라고 한다. 실제 역사 기록인 흥복사 연대기에는 일본 나라 지역의 화산재가 마치 눈과 같이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엄청난 백두산 화산 폭발의 주기가 1000년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화산 폭발을 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술가, 심지어 외국의 역술가도 2025년이 백두산에 큰 변화가 있을 시기라고 말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예언가 아다모 바르바라는 2016년에 10년 이내에 동양의 높은 산의 나무가 사라지고 주변에 물이 마를 것이라는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 후지산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로 백두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2025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예언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후지산보다 백두산에 집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100년 주기로 변화가 일어나는 백두산의 마지막 분출이 1925년이었기에 2025년엔 그 무엇보다 백두산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한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백두산 분출의 전조 현상들 때문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백두산은 100년을 주기로 크고 작은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100여 년 전 1925년에 백두산에서 분화가 일어났었다고 하니 그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5년도에는 백두산에서 또다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세계의 모든 지질 과학자들은 곧 백두산의 거대한 화산 분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백두산 주변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말라가고 있으며 백두산 주변에서 펄펄 끓는 온천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백두산 천지 주변의 온천에서는 원래 67도이던 수온이 최근 갑자기 상승해 83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또한 백두산 일대에서 작은 지진파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국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두산 아래 5km에서 10km 지점에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많은 양의 마그마가 적재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 2021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산화탄소의 기포가 천지 주변으로 올라오는 것이 관측되었기에 백두산 천지가 다시 펄펄 끓고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화산 분출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으로 화산 분출이 곧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사전 징후들이기도 하다.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말라가는 것은 화산가스 때문이며 천지 주변 온천수의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천지 아래의 땅 속으로부터 뜨거운 마그마가 차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산 분출은 산 밑에까지 차오른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대규모로 분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백두산 천지의 밑부분까지 펄펄 끓는 마그마가 꽉 차올랐으며 여차하면 이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천지를 뚫고 공중으로 분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백두산 분출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 백두산 화산 분출이 마지막 분화된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인 2025년도에 백두산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2025년도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 속 네피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인을 뜻하는데 사해문서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거인의 서에서 말하고 있는 네피림은 유난히 키가 크고 강력하여 지구의 혼란과 파괴를 일으켰다고 한다. 아직도 세계 각지에서 발굴되고 있는 거인의 흔적들에 대하여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혹자는 종교 문제로 인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과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자들의 쇼일 뿐이라고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거인 즉 네피림은 실존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은 전설로만 여겼던 거인족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네피림 곧 거인족은 구약 성서의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등장하는 거인 종족이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나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서의 번역본에 따라 나필족이나 느빌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창세기의 6장 4절에는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는데 그들은 신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민수기의 13장 33절에는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부대가 그곳에서 네피림 종족을 보았으며 아나귀 자손들은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말을 퍼뜨렸다고 적혀있다. 민수기는 네피림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그들의 거대함에 대한 느낌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아모리인의 산악지대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그곳 주민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숫자도 많으며 성벽도 높고 아낙의 후손들도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한편 네피림은 구약성서 이외에도 위경이나 외경으로 여겨지는 희년서와 에녹서 등에도 등장한다. 희년서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거인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으며 그들은 불화하여 서로 싸우고 죽였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에녹서 7장에는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한다. 높은 산만큼이나 커다란 덩치를 가진 그들은 인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인간들이 더 이상 그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네피림들은 인간을 비롯해 새와 짐승, 물고기 등을 잡아먹어 죄를 짓기 시작했고 서로 싸우며 죽이다가 멸망해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난 1976년 터키 남동부 쿠르드 지역에서는 신장 2.7m에서 3m에 이르는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이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발물관의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적을 발굴하다 우연히 발견했다는데, 발견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르단 서쪽 가나안의 유적이 있는 곳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이 유골이 네피림일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으며, 네피림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종족인 거인 후손들이라고 한다. 네피림은 분명 성경의 창세기와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외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네피림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 시대로 나와 있다. 창세기 6장 4절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고 네피림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50년 터키 유프라테스강 인근에서도 여러 거인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중 한 화석의 대퇴골의 길이가 자그마치 1.2m에 달했는데,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뼈 주인의 신장은 5m로 추정했다고 한다. 이곳 역시 길가메시가 통치했던 수메르 문명의 발원지로서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이렇듯 네피림 곧 거인족은 전설이 아니라 실존했던 것일까?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위치한 쿰란 동굴은 실제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장소였다. 발굴 작업을 통해 통칭하여 사해 두루마리로 알려진 방대한 고대 유대 문서 컬렉션이 탄생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다양한 성서, 본문, 종파적 저작물 및 기타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인의 서, 더 정확하게는 거인의 책 단편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텍스트 중 하나이다. 다만 책이 단편화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누락되거나 손상되어 내용을 완전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고대 셈족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거인의 책은 말 그대로 타락한 천사, 인간의 죄, 그리고 그 결과 거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감시자라고 불리는 천사의 후손과 인간 여성으로 묘사되는 네피림의 존재를 언급하는데, 이 책에서는 네피림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들이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종족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의 키는 거대하여 보통 인간보다 눈에 띄게 키가 크고 강인했고,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탁월한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거인족하면 덩치만 큰 무식한 괴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거인의 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인족은 천사의 후손이기도 하기에 지혜와 명석함을 비롯 다양한 능력까지 겸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거인의 책에서는 네피림이 인류에게 전쟁, 폭력, 부패를 가져왔다고 기록하였고, 또한 마술, 점술, 마법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인간에게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식인 풍습에 가담하면서 동료 인간의 살과 피를 소비했을 만큼 거인의 책에서는 네피림을 파괴적이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묘사한다. 지구상에서 그들의 통치는 큰 혼란, 폭력, 불법의 시대로 묘사되었고, 네피림은 인간 동맹자들과 함께 인류를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 광범위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을 만큼 대단한 종족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책 속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와 같은 다른 고대 유대교 문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매우 잘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 노아를 소개한다. 거인의 책 이야기는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피림과 다른 사악한 존재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고 노아를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로 남겨두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과 다른 사악한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성경 속 네피림 곧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는 마냥 전설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사해 문서와 같이 발견되었던 거인의 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성경이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과연 성경과 거인의 서 모두 가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믿음일 뿐이다. 사해 두루마리와 함께 발견되었던 이 책은 고대 유대 역사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를 보여주며 신화와 신학 그리고 잃어버린 역사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